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방문 판매 업체와 대형 학원 등 4곳을 코로나19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해당 업주와 이용자들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 도입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9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국 10개 주에서 신규 환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산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것 같지 않다며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인이 이용할 만큼 백신을 보급하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의 확진자 수는 매우 안정적이고 여전히 통제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의료진의 2차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원격 검체 채취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1mm 이내의 정밀도와 강도 조절 기능으로 의료진과 검사자가 분리된 공간에서도 정확한 검체 채취가 가능해졌습니다. 사이언스 취재 파일에서 국내 연구진이 독자 개발한 검체 채취 로봇을 분석합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형 허리케인 발생 등 이상기온 현상과 함께 수억 명의 기후 난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 이상고온으로 신음하는 바다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방문 판매업이나 다단계 판매업,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뷔페 식당 등 4개 시설이 고위험 시설로 추가돼 집중 관리됩니다. 이들 시설의 사업자와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8곳의 고위험 시설을 지정해 지자체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입니다. 지난 21일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선내에 격리됐던 러시아 화물선 선원 16명이 국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부산시는 러시아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가 정박한 감천항에서 확진 환자 16명을 소방본부 버스에 태워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부산검역서는 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머지 승선원 5명에 대해 다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러시아 선박이 접안 중인 부산 감천항 동편부두의 냉동 수산물 하역을 오는 25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화물선 선원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추가 환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선박에 올라가 하역 작업을 한 부산항운노조원 등은 아직 잠복기 상태라며 진단검사를 해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일단 격리하고 며칠이 더 지난 뒤 검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까지 겹쳐 온열 질환도 주의해야 할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실외에서 2m 거리를 두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권장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의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됐습니다. 여름철에 장시간 햇볕에 노출될 때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심박수와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 작업하실 때는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공사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경우 작업 전에 충분한 물을 챙기고 가급적 2인 1조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몸에 이상을 느끼면 즉시 그늘이 있는 시원한 장소에서 쉬어야 합니다.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는 휴식 시에는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있는 그런 거리 장소를 택하여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는 코로나19는 물론 온열 질환에 모두 취약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여름철에 유행이 줄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았고 사람 간에 밀폐되고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한 유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을 막으면서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온이 높은 낮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와 함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버스 기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 관련 신고만 800건을 훌쩍 넘는데요. 정부가 뒤늦게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기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안 써 승차를 거부당하자 버스 기사를 위협하는 승객.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에 거칠게 항의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자리에 앉은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이런 어른들을 이렇게 보니까 욕설을 하시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해서 이걸 말려야 되는데 이걸 말리면 내가 더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웠어요. 좀.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를 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면제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된 지금 대중교통 마스크 시비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고 관련 신고만 840건이 접수됐습니다. 버스가 5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택시가 176건, 지하철 127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3건을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기사와 다른 승객을 폭행한 50대 남성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승차 거부에 대한 처벌만 면제했지 정작 마스크 미착용 시비로 인한 책임은 운전기사에게 떠넘겼다는 지적이 일자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승차 거부에 운전자의 위해를 가하는 승객은 강력팀이 전담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 폭행이나 위협뿐 아니라 소란을 피운 경우에도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제지에 불응하며 소란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요 20개국 G20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4.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디스는 현지 시각 22일 발간한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G20의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전망치를 지난 4월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0.1%로 내린 것을 비롯해 프랑스 마이너스 10.1%, 이탈리아 마이너스 9.7% 등 유럽 국가들의 전망치를 크게 낮췄습니다. 한국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에 마이너스 0.5%를 유지했는데 이는 G20 국가 중 중국 전망치 1%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반도체 분석이나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2차 이온 질량 분석기는 연구와 산업의 중요한 장비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의 핵심 부품인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 장치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입니다. 한 대에 최대 40억 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독일과 영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석,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는 연구 장비라는 점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입니다.
이런 가운데 질량 분석기의 핵심인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 장치를 우리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보다 더 소프트하게 이온화시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표면을 아주 잘 가공할 수 있고 스퍼터를 조금씩 깎아내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고 있어서 이온빔을 쏘아 시료를 가공하고 2차 이온을 일정하게 생성시켜 시료 분석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OLED, 즉 유기발광 다이오드와 미세 플라스틱 등 유기물질이나 생체 시료도 3차원 화학 영상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 장치는 OLED 시료 가공 테스트 결과 세계적 수준의 표면 가공 정밀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이온 질량 분석기의 일종으로 연구진의 목표인 3차원 분자 영상 질량 분석기 개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보다 더 높은 깊이 분해능을 갖는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을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기체 클러스터 이온빔을 이용한 3차원 분자 영상 질량 분석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장비 국산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질량 분석 장비를 통해 분석 연구 분야 장비 개발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내년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금융거래 등을 위해 신원증명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에 저장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예정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시기를 내년 말로 앞당기고 오는 2022년부터는 장애인 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할 방침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증 모바일 발급 시기는 다른 신분증 도입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세금 납부 등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는 국민비서와 국민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피부 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에도 안전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구 보호장치 의무화 등 새로 마련된 안전 기준을 의료용과 비의료용 LED 마스크에 모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 차단 장치와 안구 보호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사용자 눈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바로 적용하고 기존 허가 제품도 공통 기준이 반영되도록 행정 예고할 방침입니다. 의료용 LED 마스크는 공통 안전 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 규격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됩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마 가장 고생하는 분들 중 하나가 의료진일 겁니다.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접하다 보니까 항상 2차 감염에 노출돼 있기도 하고요. 확진자 증가세가 빠르다 보니 이 인력난이나 장비 부족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네.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료진들을 돕기 위한 로봇이 개발된다니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의료진들의 피로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의료진이 처한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보시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그리고 사망자 3만 명이 발생한 프랑스에서 의료진들이 거리로 나온 모습입니다. 정부가 공공의료 시스템에 더 투자하고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해달라면서 시위가 열린 겁니다. 네. 시위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Giving the middle to the workers of the hospital is really not a good answer. The good answer is to give tools, means to the public hospitals, to give more workers to the hospitals. 이 밖에도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폭증 지역에서는 의료진의 70%가 장시간 과로에 시달렸다는 보고가 나왔고요. 미국에서도 간호조무사들이 일주일에 80에서 90시간씩 일한 사례 등이 나왔습니다. 네. 의료진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제간호사협회는 지금까지 전 세계 보건의료 노동자 9만 명이 감염이 되고 또 간호사 260명이 사망했다는 보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상 유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피로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심각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의료기기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료 로봇 개발이 활발합니다. 현장에서도 의료용 로봇이 병원을 소독을 하면서 감염 위험을 낮춰주는가 하면 부족한 의료진의 일손을 직접 돕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로봇 몇 개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에 국내 병원에 등장한 로봇입니다. 친환경 자외선 LED가 병실 곳곳을 소독을 하기도 하고 또 체온을 재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염자와 물건을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지금 저렇게 침대나 담요도 소독을 해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용품 운송 로봇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 로봇을 보시면은 병실 복도를 따라서 이 곳곳에 환자복이나 각종 의료 장비를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처럼 격리된 환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할 때 유용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의료 로봇들 그 사례를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검체 채취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런 로봇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은 의심 환자를 가리기 위해서 목이나 코를 통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게 필수인데요. 이 비강이나 비인두 깊숙이 도구를 넣어야지만 정확한 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전문 의료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때문에 의료진은 두꺼운 방호복을 착용을 하거나 마스크와 장갑 등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데요. 날이 더워지면서 이런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이 이런 검체 채취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없도록 원격으로 작동하는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바로 이 로봇입니다. 연구진이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무언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장치가 이제 마치 조이스틱처럼 이제 움직여서 코에 조준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왼쪽에 막대기처럼 생긴 장치가 이거를 밀어 넣는 건데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로봇이 똑같이 움직여서 사람 모형의 이 코 속으로 검체 채취 도구를 직접 집어넣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시간 차이가 100분의 3초보다 짧아서 이 검사자가 영상을 보면서 환자 반응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 걱정되는 게 이 아무래도 좀 이제 로봇이다 보니까 잘못 찌르면 이 환자가 굉장히 아파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진이 힘 센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로봇에 달린 센서가 검체 채취 도구인 이 스왑의 저항감, 그러니까 목이나 코의 끝에 얼마나 세게 닿는지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치 또는 이 그래프로 나타내서 의료진의 화면에 직접 보여주는데요.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하단에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이 그래프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스왑이 비강이나 뭐 비인두의 벽에 닿아서 검체가 제대로 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스왑이 너무 세게 닿아서 환자가 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스왑은 벽에 눌리면은 뒤로 밀리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연구진은 여기에다 인공지능 기술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코랑 입의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검사자가 이제 직접 그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자유도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구조를 개발을 했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그 목표 지점을 자동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해서 로봇을 정렬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살펴봤는데 힘 센서로 좀 정확도도 높이면서 연구진이 또 앞서 영상을 보니까 로봇이랑 꽤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확실히 2차 감염의 우려도 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달쯤에 해외에서도 이런 검체 채취 로봇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을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도 이 비슷한 게 나왔었죠. 덴마크 연구진이 공개했던 검체 채취 로봇인데요. 산업용 로봇으로 쓰이는 커다란 로봇팔을 이용해서 입을 통해서 검체를 직접 채취하도록 만든 겁니다. 환자가 직접 검사를 개시를 하고 또 로봇이 스왑 준비부터 수거까지 한다는 점에서 완성도가 높은 시스템인데요. 연구진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patient identifies themselves with an ID card. By doing that, they actually start the system. The system prepares a new sampling kit. It takes the swab and identifies the swabbing area in the throat of the patient, makes the swab and conceal the sample in the container. 네, 여기 쓰이는 로봇팔이 가동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이같이 다양한 일을 할 수는 있는데요. 정확도는 앞서 본 국산 로봇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세밀하게 움직여야 하는 이 검체 채취 과정 특성상 오차가 3mm를 넘어가면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의 정밀도는 1mm 이내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국내 연구진은 의료진이 직접 조종하는 검체 채취 로봇이 현장에서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격 또한 국내 연구진의 로봇이 해외 로봇의 절반 이하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2차 감염을 막을 뿐만 아니라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도 이런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로봇이 언제쯤 의료 현장에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이 로봇을 개발한 한국기계연구원은요,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을 하고 또 임상시험을 통해서 로봇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후에 상용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로봇을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 상용화를 하면은 원격 의료에 해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허가와 상용화에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원격 의료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전화나 화상 통화를 통해서 이 진료나 처방이 이뤄지는 형태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때문에 여전히 초음파를 찍거나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려면은 도서상간 지역 환자들은 전문의가 있는 도심의 대형 병원에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로봇처럼 이런 비대면 진료를 돕는 의료기기들이 개발이 되면요, 도심의 큰 병원이 아닌 작은 보건소에서도 초음파나 청력 검사 그리고 바이러스 검사 등 이런 전문적인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비대면 진료를 위한 여러 가지 의료 로봇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로봇들이 상용화되면 코로나19는 물론이고요, 폭염과도 싸우고 있는 의료진에게 큰 힘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확산세가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보건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2일 최근 일주일간 각 주별로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환자 수를 자체 분석한 결과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주 등 10개 주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전 국장인 스콧 고틀립은 CBS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전염률이 꽤 높았던 것에 보태 상당한 대규모 발병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인 마이클 오스터훌름도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의 속도가 조만간 늦춰질 것 같지 않으며 산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전 세계인이 이용할 백신을 만드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 확산 중이라며 세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생 초기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에 도달하는데 석 달 넘게 걸렸지만 최근엔 단 8일 만에 100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WHO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 단결이 중요하며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를 정치적 논쟁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greatest threat we face now is not the virus itself. It's the lack of global solidarity and global leadership. We cannot defeat this pandemic with a divided world.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그러나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고 비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또 백신 개발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것이란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는데 최소 2년 반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it's best to assume quite a long period
and my quickest time is 2.5 years. 올해 안에 백신이 개발돼도 안전성과 효능성 검사를 거쳐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WHO는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한국은 여전히 통제 조치를 잘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현지 시각 22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방역당국의 2차 유행 언급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한국의 전체적인 확진자 수는 매우 안정적이라면서 한국의 방역당국은 바이러스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잘 지켜보고 있으며 바이러스보다 앞서기 위해 계속해서 분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도 한국은 코로나19 대응에 경험이 많다면서 종합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에서 수백 명의 시민이 경찰을 폭행하고 상점을 약탈하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통제에 반발하는 시위가 잇따르는 등 곳곳에서 불만이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평화로운 슈투트가르트 도심이 순식간에 무법천지로 바뀌었습니다. 밤새 휴대전화 매장을 비롯해 40여 개의 상점이 부서지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시민들은 한결같이 믿기 힘들다는 표정입니다. Ja, total fassungslos eigentlich. Man kann ich gar nicht glauben. Kennt man eher aus Amerika oder aus anderen großen Metropolen, aber nicht aus Stuttgart. 폭동은 경찰이 17살 마약 소지자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과정에서 촉발됐습니다. 시민 수백 명이 경찰에 돌과 병을 던져 경찰관 20여 명이 다쳤고 경찰차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폭동이 일어난 지역은 코로나19 통제 조치로 문을 열지 못하는 클럽 등이 밀집한 곳으로 폭도 대부분이 술에 취한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현지 언론은 코로나19 통제 조치에 쌓인 불만이 폭력 사태로 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강력 대응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Ich hoffe jetzt, dass die Täter vollständig ermittelt werden, dass sie einer raschen und harten Verurteilung durch die Justiz. 지난 주말 독일 일부 도시에서 코로나19 통제에 반발하는 항의 시위가 이어졌고 괴팅켄에선 집단 감염으로 격리된 아파트 단지 주민 200여 명이 경찰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최근 독일에선 도축장과 요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라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방역 당국이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 당국이 농수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계속되자 외부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를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중국 매체 신경보는 이같이 보도하고 고속도로를 통해 베이징을 드나들려면 최근 7일 이내에 받은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보는 그러나 수도권 출퇴근 운전자의 경우 별도의 통근증명서를 소지하면 고속도로 진출입이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현재 주민들에 대한 코로나19 핵산검사를 늘려나가면서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등 통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보급 중인 스마트폰 감염자 접촉 알림 앱이 공개 일주일도 채 안 돼 오류가 나타나 당분간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9일 사용을 시작한 감염자 접촉 알림 앱에서 감염자에게 부여되는 고유 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에도 등록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뜨는 등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후생성은 이 오류가 수정될 때까지는 감염자 접촉을 알리는 기능을 쓸 수 없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을 마치고 앱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앱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5분 이상 1m 거리 이내에 있을 경우 서로의 데이터를 기록한 뒤 상대의 감염이 확인되면 그동안 접촉한 사람들에게 감염 우려가 있음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에 걸리고도 별다른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유증상 감염자보다 더 오랜 기간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충칭 의과대학 연구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의학 전문지 네이처 메디컬에 실었다고 전했습니다. 논문을 보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 37명의 바이러스 전파 기간 중간값은 19일로 경증 환자보다 3분의 1가량 더 길었습니다. 또 연구팀이 분석한 무증상 감염자 37명 모두 항체를 보유했지만 이들의 항체 보유 수준은 유증상 감염자의 15%에 불과했습니다. 연구팀은 무증상 감염자의 40% 이상이 퇴원하기 전부터 이미 항체를 상실했다면서 무증상 감염자의 면역 반응이 더 약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80세 이상 노인 5명 가운데 1명은 불면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의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60세 이상 성인의 불면증 비율은 고연령일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며 80대 이상에서 18.21%까지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나 호흡기 등의 기능이 떨어지는 신체적 문제와 정서적인 소외감이 겹치면서 불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반 A4 용지를 활용해 다양한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다용도 분리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은 A4 용지에 산과 염기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중금속이나 박테리아 등의 물질을 분리하는 다용도 막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다용도 막은 세포벽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로 구성됐으며 셀룰로스 표면의 설계 방식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분리막을 제작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올해 이례적으로 급격히 늘어난 매미나방 유충이 낙엽송의 잎을 갉아먹으면서 낙엽송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예년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매미나방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매미나방 유충의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로 인해 낙엽송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매미나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종이 원료인 펄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리그닌을 이용해 바이오 항공연료를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청정에너지연구센터는 리그닌에서 분해한 리그닌 오일의 점도를 대폭 낮춰 새로운 바이오 항공연료로 탈바꿈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리그닌 오일은 점도가 물보다 750배 높아 항공유 등으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새 공정으로 생산한 바이오 항공유가 환경 파괴 논란을 빚는 팜유나 폐식용유 등의 기존 바이오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첫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한 가운데 또 다른 민간 우주 탐사 기업 버진 갤럭틱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우주비행 준비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맺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이번 협정에 맞춰 민간 우주여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보유한 프로그램과 유사한 민간 궤도 우주비행 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세운 버진 갤럭틱은 현재 민간인 우주여행 신청자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는 바다는 지구 전체 기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급격히 뜨거워지면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죠. 오늘 날씨학 개론에선 갈수록 상승하는 바다 온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기상기구 WMO는 작년 바다 온도와 해수면 상승이 관측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금도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유엔도 이를 경고하고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죠. 안토니오 구테우스는 오늘날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 해안에 사는 많은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해양은 점점 더 산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함께 바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구의 허파인 바다가
병들고 죽어가면서 기후변화 조절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바다가 죽어가는 것은 해수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젠 바다도 폭염으로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2019년 전 세계 해수 온도가 관측 사상 가장 뜨거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렇게 넓은 바다의 온도를 도대체 어떻게 재는 것일까 궁금하거든요. 어떤 방법인가요? 네. 이게 해양 온도 그 관측 장비가 있습니다. 아르고 시스템이라고. 이 장비는 인공위성과 연결돼서 전 세계 바다 온도를 아주 샅샅이 측정을 하는데요. 예. 2000년대 초반에 발사된 3,900여 개의 바다 온도 측정 탐사선으로 안테나가 이렇게 달린 알약 모양의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고 탐사선은 표면에 있는 게 아니라 약 1000m 바다 아래에서 주로 표류를 하다가 매 10일마다 수면 위로 올라가기 전에 일단 2000m까지 다시 잠수를 합니다. 예. 그동안 아르고 탐사선은 약 200개의 온도, 압력, 깊이, 전도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들이 표면으로 부상하면 측정한 값을 위성으로 전송한 다음 다시 1000m까지 가라앉아서 표류를 합니다. 2005년에 아르고 시스템이 설치된 이후에 아르고의 데이터는 해양 온도에 대한 아주 매우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전까지는 좀 포괄적으로 추정하거나 알지 못했던 바다 온도를 측정을 하면서 바다 온난화에 대해 더 정확한 관측 및 예측이 가능해진 것이죠. 네. 자, 무인 해양 관측기기 아르고 시스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열흘마다 바다 깊은 곳에서 표면으로 올라와서 해수 온도를 전해주고 있었던 거군요. 자, 그런데 아르고를 통한 관측 결과 바다 온도는 얼마나 상승했나요? 이게 2019년 그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말이죠. 바다의 온도는 대기 온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예. 5년 전 유엔 보고서가 전망했던 것보다 해수 온도가 평균 40% 더 더워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1월이었죠. 대기과학제에 실린 14명의 과학자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은 세계의 바다는 현재 1초에 히로시마 폭탄 5개를 떨어뜨린 것과 같은 열량으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들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해저 2000m 지점의 수온 관측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요. 세계 바다의 수온 상승세가 지난 25년 동안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1초마다 4개씩 투하했을 때 바다가 흡수한 에너지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물론 이런 바다 수온 급상승은 인류가 만든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 지구온난화 때문에요. 자, 이 바다 온도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5개의 그 열량만큼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바다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일단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물의 부피가 팽창을 합니다. 즉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남태평양 섬들이 물에 잠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것은 빙하가 녹아서도 있지만 예.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예. 이 같은 현상은 갈수록 지금 악화하고 있는데요. 해수면 상승으로 세기 말에는 수억 명의 사람들이 난민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해양 산성화가 일어납니다.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서는 1993년 이후 해양 온난화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예. 이로 인한 해양 산성화 등으로 해양 생태계 시스템이 빠르게 지금 악화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산호는 기온이 높을수록 산호 표백 작용이 촉진되면서 죽어갑니다. 예. 근데 문제는 산호가 죽었을 때 그것은 암초에 의존하는 물고기의 생존도 위협받는다는 이야기죠. 모든 물고기 중에 4분의 1은 산호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현재 추세라면 2030년까지 전체 산호초의 60%가 고도로 또는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수 온도 상승이 해양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요.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면서 인류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이 해수 온도 상승으로 태풍이나 허리케인 같은 그런 기상 이변이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바닷물 온도 상승이 지구 대기에 주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온도가 1도 오를 경우 대기의 습도는 7% 정도 상승을 합니다. 네. 2018년에 미국과 카리브해 지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당시 바다 수온이 평균보다 1.5도 따뜻했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대기 습도는 10% 이상 증가를 했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폭우를 퍼부으면서 강력한 피해를 주었죠. 네. 또한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 강력한 슈퍼 태풍도 만들어냅니다. 예. 최근 몇 년간 발생한 슈퍼 허리케인은 바닷물 온도가 이상적으로 상승한 지역인 해양 핫스팟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2017년 허리케인 하비, 2018년 허리케인 프로렌스 등은 바로 이 바닷물 온도가 이상적으로 높은 해양 핫스팟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 두 슈퍼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135명의 사망자, 최대 190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190조 원이요. 엄청난 네. 피해네요. 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작년에 호주에서 발생했던 역대 최악의 산불 있죠. 네. 이 역시도 근처에 뜨거워진 바다가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실제 그 당시에 그 인도양의 해수 온도가 동쪽, 네. 인도양 동쪽이죠. 아프리카 네. 쪽. 그쪽의 해수 온도가 이제 급격히 올라가는 인도양 다이폴이라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주변 기압에 영향을 주면서 호주 쪽으로는 굉장히 건조하고 가물고 고온 현상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서 꺼지지 않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네. 지금 뭐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양 다이폴, 호주 대형 산불 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자, 이걸 막는 뭐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엄청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에서 그린 뉴딜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세계 기상기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캠페인을 지속을 하면서 지구촌 기후 관측 시스템과 지구촌 해양 관측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별 해수면 변화와 이에 따른 영향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 이러한 시스템으로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에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예측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전 세계를 강타했던 슈퍼 태풍이나 슈퍼 허리케인 혹은 역대 최악의 산불까지 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뜨거워진 바다로 인해 생긴 피해라는 사실이 좀 몸소 체감이 됩니다. 자, 이미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에 나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입니다. 바다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바닷물 온도가 관측 사상 가장 높았고 올해 지구의 기온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재활용이나 분리수거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등 이런 작은 노력도 지구온난화를 막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